1992년 10월 3일 개천절, 서울 현충원의 한 노인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의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드립니다. 묘비의 주인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보고를 올리는 노인의 이름은 박태준, 세계가 기적의 창조자라 부른 남자였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 전 어떤 약속이 있었기에 대통령이 죽고 나서도 그 약속은 살아남았을까요? 이야기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한 교관이 칠판에 탄도 방정식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름 박정희 대위. 그 강의실 6기생도 중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막힘없이 줄줄 풀어내는 생도. 박정희 대위는 그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름 박태준. 교관과 생도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믿는 관계. 그 신뢰가 20년 뒤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불꽃을 피웁니다. 1964년 박정희는 박태준을 대한중석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만성적자의 허덕이는 텅스텐 수출 회사였습니다. 박태준은 부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습니다. 박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된다. 1965년 5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박정희는 박태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통령과 대한중석 사장의 둘만의 독대였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 피츠버그는 종합제철 때문에 가는 거야. 박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실 제철소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에도 1961년에도 누군가 그 꿈을 꿨지만 번번이 돈과 의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으면 했습니다. 그때 박태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제철소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와사키 제철소의 니시야마 야타로 사장입니다. 박정희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 사람을 한국으로 불러올 수 없겠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박정희는 미국 피츠버그로 날아갔습니다. 박태준은 일본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대통령과 사장이 같은 꿈을 향해 동시에 뛰기 시작한 겁니다. 피츠버그에선 박정희, 끝없이 이어진 제철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강을 따라 늘어선 공장들. 그는 돌아오는 내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귀국 후 박정희는 박태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임자가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박태준이 답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하시는군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황무지든 뭐든 개간해야지.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감독할 거야. 임자는 종합제철소야. 고속도로가 되고 제철소가 되는 그날 우리도 공업국가의 꿈을 실현하게 되는 거야. 박태준의 공식 직함은 여전히 대한중석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1966년 12월 대한국제제철 차관단 KISA가 결성됐습니다. 5개국 8개 회사, 세계 최고 철강 전문가들이 한국 땅에 제철소를 지어주겠다고 모인 겁니다. 드디어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검토, 재무 검토, 타당성 검토, 또 검토. 2년이 흘렀습니다. 1969년 초 KISA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을 기다린 대답이 거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1967년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42달러, 자동차도 조선소도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100만 톤짜리 제철소를 지어봤자 쓸 곳이 없다는 판단은 오히려 상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KISA 핵심 기업 코퍼스의 포이 회장을 직접 찾아가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채 귀국길 비행기에 오른 박태준.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받은 보상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중 5,080만 달러를 제철소 건설에 돌리면 됩니다. 박태준은 비행기 안에서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피로 얼룩진 돈을 공장 짓는 데 쓰냐? 국회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버텼고 박태준은 묵묵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1968년 4월 1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 3층 포항 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식, 자본금 4억 원, 창립 임직원 39명, 화려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태준이 처음 포항 영일만에 내려갔을 때 가도 모래밭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 보안경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무지에 세계적 제철소를 짓겠다는 건 당시로서는 허황된 꿈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외부 압력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 관료들, 이 회사 설비 써라, 저 업체 납품 넣어라. 개발도상국 대형 프로젝트에 이권이 몰리는 건 동서고금의 법칙이었습니다. 1970년 2월 박태준은 청와대로 갔습니다. 대통령 앞에 메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설비 선정에 재량권을 주십시오. 정치 입김이 들어오면 제철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친필로 서명했습니다. 박태준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가만 안 둔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이 마패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이 종이 한 장이 포항제철을 부패해서 지켰습니다. 박태준은 이 종이 마패를 등에 업고 모든 외압을 막아냈습니다. 설비는 오직 성능으로, 가격으로만 골랐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선진국 기업들의 경쟁을 역이용해 세계 최고 설비를 저렴하게 손에 넣었습니다. 기술은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신일본 제철과 일본 강관,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 기술자들에게 배우며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준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일본을 알고 일본을 활용해 일본을 극복하자. 1970년 4월 1일 착공식.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포항을 찾아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황량한 영일만에 첫 삽이 꽂혔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현장 사무소가 세워졌습니다. 60평짜리 2층 목조 건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사막을 달리던 롬멜 전차 군단처럼 황무지에서 싸운다 해서 직원들은 이곳을 롬멜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임원이고 사원이고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책상을 침대 삼아 모포 한 장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은 직원들을 영일만 바닷가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다. 실패하면 우향우에서 영일만에 빠져 죽자. 오른쪽을 보면 바다였습니다. 이것이 우향우 정신입니다. 박정희는 공사 기간 내내 포항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3년간 무려 13번. 대통령 전용차가 모래 날리는 영일만에 들어설 때마다 현장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닥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천천히 걷고 직원들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현장만 둘러보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의 보험 리베이트로 뜻하지 않게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사내 비용으로 쓰고 말았을 돈. 하지만 박태준은 그 돈을 청와대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포항제철 예산에서 빼낸 게 아닌 공돈이니 통치자금에 쓰십시오. 박정희는 봉투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임자 마음대로 써. 박태준은 그 돈으로 직원 복지 시설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갔지만 사심이 끼어들 틈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공사 중 불량 시공이 발견된 날도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80%나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즉시 폭파시켰습니다. 다시 짓는 데 드는 돈과 시간보다 완벽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포항제철 품질의 원점이었습니다. 고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높이 60m. 한국 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황량한 모래밭이었던 영일만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6월 9일 새벽, 박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고로에 처음 불이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오렌지빛 쇳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고로에서 흘러나오는 철이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한 달 뒤 1973년 7월 3일 준공식.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대형 아치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특별 열차가 운행됐습니다. 기념 우표까지 발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철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박정희와 박태준은 나란히 샘물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임자 수고했어. 이 고로의 불꽃이 국가 재건, 민족 중흥의 불꽃이야. 박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 불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황량한 모래밭이었던 포항 영일만에 조강연산 103만 톤 규모의 제철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준공 첫해 40억 원 흑자. 타당성이 없다던 그 프로젝트가 가동 첫 해부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피격으로 세상을 떠난 건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포항제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약속의 절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기, 3기, 4기 확장, 그리고 광양제철소까지 주군이 없어도 약속은 살아있었습니다.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신일본제철 이나야마 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중국에도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주시오. 이나야마 회장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습니까? 포항의 쇳물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1970년 50만 톤이었던 철강 생산량이 1980년엔 856만 톤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17배. 그 철이 현대자동차의 차체가 되고 조선소의 선박이 되고 고층 빌딩의 뼈대가 됐습니다. 포항의 쇳물이 대한민국 중공업의 심장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일 포항 광양제철소 사반세기 대역사 종합준공 조강 생산 2080만 톤 체제 완성.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35년 걸린 것을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던 나라에서 25년 만에 해낸 겁니다. 세계 철강업계는 그를 기적의 창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992년 10월 3일 개천절 박태준은 현충원 박정희 묘소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의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드립니다. 1948년 강의실의 교관과 생도 두 남자의 약속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